오늘은 바이엘 코리아 의학부 정형진 메디컬 디렉터님을 모시고 치료가 어렵다는 간세포암의 치료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엘 코리아의 메디컬 디렉터 정형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디렉터님은 바이엘에서 학술 커뮤니케이션, 임상 연구, 안전성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동시에 의학 정보 문의에 대한 답변도 담당하고 계신데요. 혹시 의대 출신이신가요? 의과대학 졸업했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렇군요. 바이엘은 워낙 잘 알려진 제약사기도 한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아마 일반 독자분들도 바이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제품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바이엘은 이제 그 토탈 라이프 사이언스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농업, 그다음에 동물의약품, 또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라이프 사이언스를 추구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희가 또 간세포암 영역에서는 넥사바, 스티바가를 통해서 확실한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엘은 간세포암 치료제 넥사바를 개발한 회사로 유명한데요. 오늘 의도적 인터뷰에서도 간세포암 치료제 넥사바와 스티바가가 정말 진행성 간세포암 장기 생존으로 가는 입증된 치료제인가? 먼저 넥사바와 스티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넥사바, 스티바가는 모두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치료제입니다. 먼저 넥사바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FDA에서 1차 항암 치료제를 승인받은 약물이고요. 스티바가는 그 이후에 이제 10년 이후에 2017년도에 또 FDA 승인받은 약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이제 의미가 있는 이유는 간세포암 치료 영역에서 사실은 마땅한 대안이 없었는데 퍼스트 라인 치료제로서 넥사바가 최초로 승인되었고 마찬가지로 세컨드 라인에서도 스티바가가 최초로 승인된 의약품입니다. 2017년에 바이엘이 넥사바 후속 치료제로 스티바가를 출시를 했는데요. 일단 스티바가가 어떤 약물인지 어떤 임상을 근거로 허가가 됐는지 RCT를 설명해 주세요. 스티바가의 허가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리소스 임상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임상시험은 573명의 환자를 등록해서 전 세계에서 진행되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간세포암이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많은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40% 환자들이 아시아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별도의 임상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런 아시안 파퓰레이션을 대변할 수 있는 환자들이 포함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위약 대비해서 10.6개월의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약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또 임상적으로 의미 있게 생존 기간의 연장을 보여줬던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임상시험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던 결과였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7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의미가 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퍼스트 라인 넥사바가 승인을 받았던 게 2007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세컨드 라인으로 승인받은 것이 2017년이었기 때문에 10년 후에 세컨드 라인으로 치료받은 유일한 약물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스티바가가 허가를 받았으니까 그간에 쌓인 데이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리얼로드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까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2017년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진 않았지만 상당한 그 언맷 니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환자들이 스티바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 이외에 글로벌 또는 한국에서도 많은 리얼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연구를 말씀드리면 리파인이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직 전체 데이터가 나오진 않았지만 실제로 2차 치료에 대한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RW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발표가 되었습니다. 먼저 리파인이라고 하는 글로벌 관찰 연구 결과가 올해 1월 달에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한 500명 정도의 데이터를 갖다 분석을 했을 때 미디언 오버롤 서바이벌이 13.2개월 정도로 실제적으로 리소스에서 발견됐던 10.6개월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한국에서도 그 세 가지의 리얼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유창훈 교수님이 처음으로 한국의 그 40명의 데이터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은 첫 first year에
생존이 first year 시점에 생존이 한 55%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median overall survival이 1년 이상, 12개월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탐색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넥사바에서 이어서 스티바그를 사용했을 때 2년 생존율이도 51%였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2년 그 미디언 오버럴 넥사바를 연속 치료를 했을 때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도 24개월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한국의 7개 기관에 133명을 대상으로 한 RW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연구에서의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은 10개월 정도로 확인이 됐고 마찬가지로 넥사바와 스티바가를 연속 치료를 했을 때 또 미디언 오버럴 서바이벌을 한 25.8개월 정도로 또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가장 큰 데이터가 이제 저희 메디컬 온콜로지 그룹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440명의 환자를 갖다가 대상을 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도 후양적 분석을 했을 때 미디언 오버롤 서바이벌이 12.1개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리소스, 피보탈 임상시험, 그 다음에 리파인, 글로벌 관찰 연구, 그 다음에 한국의 세 가지의 어떤 RW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일관적인 미디언 오버롤 서바이벌을 보이고 넥사바에서 스티바그로 연속 치료를 했을 때 2년 이상의 장기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언뜻 들으면 스티바가를 썼을 때 1차로 넥사바를 쓰고 2차로 스티바가를 썼을 때 치료 성적은 RCT와 어떤 리얼드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전성 프로파일 면에서는 어땠는지? 네. 보통 이제 실제 RCT에서는 그 임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환자를 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관찰 연구를 해보면 관찰 연구에서는 딱 그 임상 시험에 맞는 환자들만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다양한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작용이나 또는 알고 있는 부작용이 또 과장돼서 나타난다거나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그 관찰 연구 데이터를 봤을 때 그 관찰 연구에는 심지어는 그 임상 시험에 등록된 환자보다도 훨씬 더 환자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가 안 좋거나 간 기능 상태가 안 좋거나 또는 뭐 대혈관 침범이라든가 또 익스트라 헤파틱 인베이전 이런 그 전이가 있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프로파일 측면에서는 RCT에서 보고된 것과 어떤 그런 보고된 그 부작용 프로파일의 유형이라든가 빈도 또는 심각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간세포암 치료 2차 이상에서 신약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넥사바 치료 이후에 스티바가 사용이 이런 신약들보다 PFS 면에서는 수치가 낮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OS 측면에서는 거의 비등하다고 나왔어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그 PFS와 OS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간단하게 그 간암의 최근의 역학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암의 그 5년 생존율을 봤을 때 5년 생존율 중에 이제 낮은 걸로 따지면 세 번째가 간암입니다. 이제 간암의 5년 생존율이 이제 35% 정도로 확인이 됐고요. 또 최근에 2018년도에 이제 전체 사망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전체 사망 중에서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이 이제 27%로 확인이 됐고 암 사망 중에서 첫 번째가 폐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암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이 상당히 빈도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또 이런 어떤 모탈리티, 심각도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간암의 치료 목표가 무엇이냐? 간암의 치료 목표는 당연히 이렇게 서바이벌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당연히 치료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요. 하지만 어떤 실제 임상시험을 할 때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오버롤 서바이벌을 확인하지 못하고 PFS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임상, 특히 이제 간세포암 임상시험에서 PFS와 OS 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명확한 코릴레이션이 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FS가 어느 정도 좋았다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오버롤 서바이벌로 연장되지는 않는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그럼 왜 그 PFS와 OS의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좀 떨어지냐? 그거는
어떤 간세포암의 좀 그 특이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다른 폐암이나 뭐 유방암이나 이런 뭐 예를 들어 대장암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존의 질환을 안고 암이 발생하기보다는 그냥 암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간세포암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간세포암 환자들이 기저의 간경변에서 보통 간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헤파타이티스 B, C 또는 뭐 알코올성 간경변, 그 다음에 어떤 지방 간염 등으로 인해서 그게 발전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간경변이 생기고 그게 진행하면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간암을 치료한다는 거는 간암 자체를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기저에 있는 간경변을 같이 매니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간세포 그 간암 치료제는 간의 어떠한 튜머 버든 자체를 줄이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간 기능을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떠한 이러한 그 간암 치료제 개발이 어려웠던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간암 효과가 있더라도 또 간 기능을 유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PFS랑 그 오버롤 서바이벌관이 이렇게 명확하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기저에 간경변이 있다. 이런 거를 좀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나온 리얼드 데이터가 우리 한국 그 간암 환자들의 간 기능이나 종양 전이 양상 이런 측면을 잘 포함하고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그 RCT,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RCT와 그 다음에 어떠한 이제 관찰 연구를 비교할 때 제가 보통 하는 비유가 이제 연비, 자동차 연비를 비교를 합니다. 보통 이제 기자님도 차를 사실 때 연비 보고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비와 실제로 내가 그 차를 타보면 이게 연비가 그 회사에서 실제로 얘기했던 연비만큼 이제 안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출시하면서 연비를 측정할 때는 이렇게 잘 닦여진 도로를 달리면서 연비를 측정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고객이 차를 탈 때는 뭐 과속을 하기도 하고 언덕길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떠한 가혹한 환경에서 주행을 하다 보니까 연비가 떨어진단 말이죠. 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임상시험은 약간 그러한 잘 닦여진 도로라고 한다면 실제로 관찰 연구 상황에서는 다양한 환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임상시험을 할 때는 환자들이 그 임상시험의 어떤 규칙을 잘 준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냥 리얼월드에서 환자들이 의약품을 그냥 투약받을 때는 뭐 투약을 갖다가 컴플라이언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팔로우 로스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적응증에 맞지 않는 환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더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RCT의 결과와 실제적으로 관찰 연구에서의 결과는 실제 리얼월드의 결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 리얼월드 상황에서 보면 다양한 더 심각한 RCT에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 심각하다는 거는 간 기능이 좀 더 안 좋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퍼포먼스 스테이투스가 조금 안 좋다라든가 아니면 뭐 간의 어떤 간암의 뭐 전이 상태가 더 심각하다라든가 간 내에서 대혈관을 침범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 RW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리소스에서 그런 환자의 캐릭터리스틱스와 RW 환자의 캐릭터리스틱스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RW에 등록되었던 게 포함되었던 환자들이 더 중증이거나 간 기능이 안 좋거나 퍼포먼스 상태가 안 좋거나 하는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CT와 네. 리얼드 데이터가 일관되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뭐 RW가 더 결과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RCT에서 데이터와 뭐 글로벌, 로컬에서의 그러한 그 RW 데이터가 상당히 일관적이다. 그 일관적이라는 거는 어떠한 우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감한 이슈기도 할 텐데 그 2차 이상의 치료에서 많은 신약들이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1차의 넥사바 치료 이후에만 그 2차 치료제를 쓸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약들도 허가 사항대로 급여를 받게 되면 1차의 넥사바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엘이 생각하기에 넥사바가 간세포암 1차 치료에서 갖는 의미, 역할은 뭔가요? 2007년도에 최초로 간세포암의 항암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그 문헌 조사에 따르면 약 30년 동안 100여 개의 RCT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게 워낙 언맷 니드가 큰 암종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100여 개의 RCT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임상시험이 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간암 자체에 상당히 이질적인 또 다양한 원인을 가진 것도 있지만 또 아까 말했던 간 기능이 또 안 좋은 기본적인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으면 뭔가 유효성이 떨어진다든가 뭔가 효과가 있는데 안전성 프로파일이 담보가 안 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약물들이 실패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30년의 어떠한 다양한 그 제약회사에서 연구 개발 끝에 나온 그 최초의 약물이라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당연히 그런 퍼스트 라인 이후에 이제 세컨드 라인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모든 제약회사들이 임상시험을 할 때 당연히 넥사바에서 뭔가 진행을 했거나 또는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또 모든 제약회사들이 다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최초로 또 FDA 허가를 받았던 약물이 저희 바이엘의 스티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어떤 간세포암 치료 영역에서 넥사바의 스티바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1차 치료를 없이 2차 치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 치료는 뭔가 간세포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뭔가 관문, 그렇죠. 어떠한 엔트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임상시험, 그 세컨 라인 임상시험들은 다 넥사바 이후에 이제 진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넥사바가 어떤 1차 치료의 표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치료를 가는 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관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넥사바는 뭐 워낙 오랫동안 쓰인 약이고 네. 그간의 뭐 데이터나 안전성이나 다 갖춰진 네. 약이니까 1차는 넥사바를 쓴다고 해도 그렇다면 최근에 2차 이상에서 많은 표적 치료제들이 허가를 받았잖아요. 왜 스티바가를 써야 할까요? 넥사바, 스티바가 이후에 사실은 최근에 이 간세포암 그 항암 치료 영역이 아주 연구 개발이 더욱더 지금 활발해졌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뭔가 큰 소득이 없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간세포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컨 라인에 이제 스티바가가 아직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하면요. 일단은 뭐 많은 경험이 일단 가장 데이터, 경험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넥사바와 스티바가는 같은 그 멀티플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로서 사실은 그 어떤 드럭 타겟 측면에서 보면 넥사바와 스티바가가 공유하는 타겟도 있고 서로 다른 타겟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부작용 측면에서는 실제로 넥사바의 톨러러블을 했던 환자는 스티바가의 대부분 톨러러블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기 치료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넥사바를 1차 치료로 사용한 다음에는 2차로 스티바가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어떤 부작용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그 이득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암 환자의 이제 그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 급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그 2차 치료제로 급여가 되는 약물은 스티바가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의 어떠한 어포더빌리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넥사바 앤드 스티바가의 연속 치료가 어떻게 보면 급여 환경에서는 유일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간세포암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이런 약간 난치 영역 치료가 어렵고 생존이 약간 짧은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러한 그 암종이었지만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오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서포티브 케어가 좋아지면서 여러 다양한 RW를 통해서 2년 이상의 생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프루븐된 시퀀스, 프루븐된 에비던스를 보면은 넥사바와 스티바가 유일하다. 이러한 시퀀스를 통해서 환자의 어떠한 장기 생존을 어떻게 보면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간암 치료는 장기 치료가 중요한 만큼 매니저블한
부작용 면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스티바가가 다른 2차 치료제들과 비교해서 부작용에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간세포암은 이 간 경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부작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넥사바를 통해서 확인됐던 주요한 이제 부작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hand, foot, skin reaction, 그 다음에 diarrhea, 설사라든가 뭐 fatigue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부작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바를 아까 저희가 그 모레큘러 타겟을 일부 오버래핑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넥사바에서 보였던 부작용들이 보통 또 스티바가에서도 또 이렇게 흔하게 발견이 되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간세포암이 특징적인 게 보통 요즘에 뭐 폐암이든 유방암이든 대장암이든 이제 바이오마커 드리븐 트리트먼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간세포암 치료가 또 어려운 게 특별한 바이오마커가 아직도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알파 피터 프로틴 같은 것들은 이제 뭐 예후 인자로 쓰기는 하지만 그게 어떠한 치료 결정을 하는 바이오마커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간세포암을 치료할 때 이 간세포암이 뭐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 뭐 네플드 뭐 다양한 이 병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지 어떠한 바이오마커에 따라 치료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좀 깜깜한 상황에서 좀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치료를 하는 시점에서 어떤 특별한 바이오마커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hand, foot, skin 리액션이 하나의 치료의 예후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소스나 다른 그 다양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hand, foot, skin 리액션을 경험했던 환자와 경험하지 않았던 환자를 비교해 봤을 때 경험했던 환자들이 훨씬 더 좋은 PFS와 오버롤 서바이벌을 보였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작용이 발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물의 효과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나 의료진분들이 핸드폰 스킨 리액션이 발생했을 때 상당히 불편하고 이 약물을 뭐 감량을 한다거나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좋은 예후와 관련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자한테 좀 리어슈어런스 하면서 잘 끌고 가시면 핸드폰 스킨 리액션도 매니지하고 또 좋은 서바이벌 베네핏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부작용 자체가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마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네. 손발증후군 같은 경우는 온콜로지스트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 일반 의사분들이 듣기에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핸드폰 스킨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타이로시 카이네이즈 이니비터 TKI 제제를 사용할 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말 그대로 핸드, 풋, 손과 발에 주로 이제 표피가 탈락됨으로써 뭐 빨개지고 진물도 나고 아프고 뭐 자결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약물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임상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같이 어떠한 그런 보습제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이 바른다 예방적으로 좀 바른다든가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경험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매니지 하시는지는 상당히 많은 경험이 쌓여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 스킨 리액션 때문에 뭐 용량을 너무 무리하게 낮춘다든가 심전의 약물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스킨 리액션이 생겼을 때 실제로 저희가 기존 데이터를 후향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핸드폰 스킨 리액션이 생겼던 그룹하고 생기지 않았던 그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특이하게도 핸드폰 스킨 리액션이 생겼던 그룹에서 PFS나 오버롤 서바이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료진이나 환자분들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할 때 이런 어떤 부작용의 발현이라고 이를 단순하게 약물을 감량하거나 중단하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신의 약물의 효과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발현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설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잘 알려드리면서 치료를 이어나가시면 훨씬 더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하나 여기다 더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2017년도에 스티바가가 FDA 허가를 받을 때 그때 미디안 오버럴 서바이벌이 10.6개월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하면서 또는 RW를 통해서 보면 10.6개월보다 훨씬 더 긴 생존율을 사실은 보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물론 그게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 3개월은 사실은 더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임상시험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어떠한 그런 부작용 관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순하게 용량 감량이나 약물을 중단하기보다는 그런 뭐 핸드폰 스킨 리액션을 포함해서 부작용들을 잘 매니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그런 어떤 다른 후속 임상시험에서 스티바가를 대조군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RW 통한 그 스티바가의 데이터를 볼 때 일관되거나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 그런 어떤 부작용 관리가 향상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리액션은 장기 지속되나요? 아니면 뭐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처음에 좀 초반에 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first cycle, second cycle 때 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이렇게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딱 이런 게 나타나면 되게 당황하실 수 있는데 환자분들한테 이게 좀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조금 개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요 first cycle, second cycle만 조금 잘 견뎌보자라고 조금 환자들한테 리어슈런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을 잘 견뎌내시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가시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넥사바, 스티바가 순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네. 의료 전문가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넥사바, 스티바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간세포암 그 치료 영역에서 상당히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넥사바가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간세포암 치료 영역에서 확실한 리더십과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그 에비던스가 축적되어 있고 또 의료진들이 이러한 그 넥사바, 스티바가가 어떠한 그런 오버래핑되는 이런 프로파일 때문에 부작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런 자신감을 갖고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의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넥사바, 스티바가 시퀀스를 이루어 가신다면 지금 2년 이상의 또는 그 이상의 치료 효과를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다양한 또 약물들 실제로 면역항암제와 TKI 병용 또는 IO 면역항암제와 명항암제 병용을 통해서 상당히 first line, second line에서 상당히 많은 임상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간세포암 치료 영역에서 언맷 니드가 큰 게 사실이지만 이런 다양한 약물들, 병용들 또 임상시험을 통해서 계속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환자분들이 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보건의료 전문가 상의하셔서 좋은 치료 전략을 선택하신다면 앞으로도 더 이상의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특히 이제 비형 간염 환자들이 많으시고 비형 간염을 통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환자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